네, 시작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반도의 통일 평화와 제주형 평화와 제주 도시 외교 전략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서 제주의 역할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기획이 됐습니다. 특히 제주 고유의 정체성이나 가치에 기반한 도시 외교 전략을 토대로 제주의 역할을 모색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기획이 됐고, 제주대학교 제주통일교육센터 그리고 제주통일미래연구원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좌장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장을 역임하신 홍재형 전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우선 김희연 제주도 정무부지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축사를 듣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회 제주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무부지사 김희현입니다. 제주대학교와 제주통일교육센터 통일미래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한반도 통일 평화 제주 세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제주통일교육센터 공민석 사무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좌장을 맡아주신 홍재영 한국통일협회 부회장님, 기조연설을 해주시는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원장님과 발제를 해주신 강수정 대변실 직원님, 그리고 강근영 박사님, 강덕부 청소년연합회 회장님 모두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시는 내빈분들께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2000년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제주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01년에 제주 평화 포럼으로 첫 번째 포럼이 열리고 제주 평화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제주 평화 선언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창출하는데 제주가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하여 그 방법은 자유민주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가 평화통일 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확신해 나가야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 논의장으로서 제주 포럼이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세션도 그러한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북한에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백령도 지역에 경계 공모가 발령되면서 국민들이 놀라고 불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서울에 사는데 아침 새벽에 전화 와서 불안감을 표시했습니다만 제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미중 갈등도 격화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제주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정도 남북 교류의 재개를 바라며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세션이 우리 삶과 평화통일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로 인식하고 통일이 주체로서 역할을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통일이 눈앞에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축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세션의 진행을 맡은 홍재영입니다. 통일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도 나왔겠지만 그 오늘 세션의 주제와 그리고 두 파트로 진행되는데 각각의 그 주제와 의미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아시다시피 8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80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 계획이 타이트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하시는 분이나 토론하시는 분은 이 점을 고려해서 아주 요지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 파트에서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서의 제주의 역할에 대해서 기조연설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아주실 분은 고성준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셨고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 부이사장님도 역임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저 우리 토론자분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토론자분은 세 분인데 첫째 토론자로서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하고 계시며 통일미래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강덕부 선생님입니다. 지금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나중에 올라오시는데. 예. 네. 두 번째는 제주대 명예교수로 계시며 제주통일교육센터 고문을 맡고 계시는 강근영 교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서는 공민석 교수님이신데 제주도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계시며 제주통일교육센터 사무총장님을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때 가서 소개하도록 하고 먼저 고성준 교수님 원장님의 주제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시간은 발표자에게는 15분 그리고 각 토론자에게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성준입니다. 우선 저는 15분 동안에 어떻게 이 얘기를 다 마칠까 하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제목은 한반도 통일 평화와 제주, 특히 제주가 뭐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에 중점을 맞추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최근의 남북한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역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그 길에 가장 중요한 게 남북한의 교류 협력인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 특히 제주는 2000년대 교류 협력을 선도적으로 해왔던 지자체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든 지금 아까 우리 부지사님이 좋은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미나의 어떤 그 개최 목적에 해당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든 이 남북의 대화와 협력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야 할 과제다. 그 동안에 우리가 뭘 준비할 것인가 하는 얘기에 이 제주를 통일의 섬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주에서 통일을 꿈꾸자 이런 얘기로 한 토막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떻든 중장기 과제라 하더라도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오는 것을 미리 준비하자.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 두 가지에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현재 남북한 관계 강대강 대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고 다 공감하시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핵 국가로 핵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그러한 입장을 취했을 때 결국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설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어떻든 지금 북한의 핵 상황이 너무 지금 이 대화와 설득으로 북한의 어떤 관용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무력을 억제하는 힘을 갖춘 이 상황, 이렇게 가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자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런 얘기를 제가 쭉 여기 지금 써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든 대화 설득보다는 억지력을 우선 갖추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한국형 확장 억제 체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한미일 협력을 지금 끌어가고 있고 또 G7 회의에서도 이 지지를 획득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든 이 비핵화 이전에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해야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약점, 인권 문제라든지 또는 이 사이버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든 북한을 대화와 협력으로 끌어가려면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강한 억지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북한의 핵 고도화에 윤석열 정부도 핵 방패 이런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제주, 바로 조금 전에 옆 세션에서도 보니까 한중일 또는 한일 이런 이 세션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어떻든 이 제주 지역, 물론 한반도 전체고 동아시아 전체지만 가장 큰 걱정의 하나는 북한의 핵 위협이 도발로 이루어지는 것도 저희가 유념을 해야 되지만, 헨리 키신저 박사의 최근에 일련의 그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향후에 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까지도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다.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현실주의적 외교의 원로로서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대만 갈등이다. 이 시진핑이 3기를 시작하면서 결국은 대만 통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 하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실질적인 지금 힘을 갖춰가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 또 미국을 비롯해서 대만은 그야말로 요즘 경제안보의 시대에 대만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안보의 그 비중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갈등이 계속 고조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 대만 해협 문제, 더군다나 시진핑의 3기 임기가 끝나는 시점, 그래서 하여튼 5년이나 10년 사이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책 중에 이미 시작된 전쟁 이렇게 해서 대만 갈등이 결국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연계된 긴장 도발의 형태로 나올 것이다. 이때 어떻게 한국이 대응할 것이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제주도가 바로 대만 갈등이 일어나면 가장 이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가장 위험스러운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향후에 이 미중 갈등 그리고 대만 양안 문제가 결국은 도발 또는 전쟁, 긴장으로 갈 때 한반도의 평화도 문제지만 특히 제주도는 깊게 한번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남북 교류라는 게 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특히 우린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의 이 북한 방문 이후에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과정인가를 해봤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년째 남북교류 협력은 중단되어 있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단기적으로 과연 어떨까? 저는 이 북한 사회의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북한 스스로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거기다가 김정일 시대는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와 달리 이 남북 교류 협력, 지자체, 민간단체의 교류 협력은 좀 더 후선적이다. 남북 정부 간의 대화, 정부 간의 교류 협력에 뒤따라오는 것이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중단된 상태고 일정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윤석열 정부도 강대강 기조를 유지는 하지만 인도적 협력, 그 다음에 소위 핵 문제 대화를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어떤 관계 협력을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자체든 민간단체가 앞으로 해나갈 그런 인도적 협력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뒷받침을 일단은 계속 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든 이런 상황이다. 남북한 교류 협력은 당분간은 중단될 전망이 있고 또 동북아 정세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이 평화가 굉장히 소망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정 과제로서 이 통일 준비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고 이제 가을쯤 되면 통일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통일의 어떤 그 비전 또 통일로 가는 길을 아마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신통일 미래 구상이라는 그러한 가제 아래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통일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꼭 일으켜야 될 과제다 하는 뜻에서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남북관계 변화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내부적인 것이다. 계속되는 남북관계의 어떤 경직성 때문에 국민 자체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계속 멀어져 가고 있다. 제가 제 그 페이퍼에 해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하는 의식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보면 국민들 자체가 이제는 통일의 필요성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오히려 통일해야 되나 하는 데게 프로테지가 높아져 간다. 더군다나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이 현상이 더욱더 눈에 띈다. 그러니까 20대의 경우에 보면 통일 필요한 그런 그 지지가 뭐 30%라면 통일 필요하지 않다가 40% 그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황, 이런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 소극성 이런 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통일 준비라고 하는 것을 노력을 하더라도 이제 민간 단체든 지자체가 나름 이 통일이라는 것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특히 우리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아까 부지사님도 좋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주도가 휴전선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백두산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한라산이 위치한 제주도이라 하더라도 제주도는 여러 여건상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제 얘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라에서 백두고 북한에 가면 백두에서 한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주 이건 불가피하게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여건이다. 또 하나는 뭐 오늘도 이 제주 포럼에서 4.3의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발전을 위한 세션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4.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단 초기에 있었던 가장 분단의 비극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은 제주도민 스스로가 서로 상생과 화해하는 노력을 해온 것이다. 이게 확대돼서 남북한에도 지금 화해와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주야말로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평화를 위한 교류 협력이 가장 앞장서야 될 그러한 어떤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2005년 중앙정부가 지정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평화의 섬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제주 포럼입니다. 이 밖에도
이 북한 이탈 주민들 또는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제주에 대한 정말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일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주다. 통일이 서울이든 경기도든 강원도가 아니고 통일하면 이 여건상 제주가 가장 그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통일의 섬으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섬으로서 관심과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한 4가지를 여기에 제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4가지 제안 중에 하나는 뭐 다른 지역들도 그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그 역사적인 자원이 많지만 특히 제주도는 그렇다. 4.3에 대한 그런 자원도 통일과 관련될 수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저희 가까이 있는 대정읍 제1훈련소가 있었고 병원이 있었고 공군사관학교가 있었고 또 한때는 중공군 포로수용소가 있었고 그러니까 분단 초기 한국 전쟁 전후에 제주가 했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또 그리고 통일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여러 이 자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제주가 갖고 있는 분단, 안보, 통일에 관한 이런 그 좋은 자원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동안에 거의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최근에 관심이 조금씩 높아진다. 이걸 잘 관리해서 이게 결국 우리 제주도민들, 제주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제주도에 가서 그 통일과 관련된 장소, 통일과 관련된 그 자원들을 접하면서 제주도는 역시 통일을 꿈꾸는 섬이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제주가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분단에 관한 이 많은 자원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제주의 미래 세대, 통일에 앞장설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 교육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이게 맞물려지면 제주에 통일 수학 여행을 오고 또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제주에 가서 통일을 좀 배우고 오자라고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북한 주민들이 제주에 대한 상당한 동경심, 제주라고 하는 거 가고 싶다. 이런 그 생각을 이제 갖고들 있다고 나오는데 제주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 공식적으로 등록된 분들은 370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분들이 제주인이 되기 위한 그런 융화 지원을 우리 도정을 비롯해서 또 각 단체들 적극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는 지금 제주도는 지금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지역 통일 서비스 센터, 지역 통일 교육 또는 지역 통일 이 거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데 제주는 좀 적극적으로 좀 큰 땅을 내놓고 또 큰 뒷받침을 함께해서 제주에 정말 와서 통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원 같은 것을 좀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러한 그 통일을 꿈꾸는 섬으로, 통일의 섬으로 제주를 발전시키는 안 하나와 두 번째는 어떻든 중장기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시대가 올 텐데 이 남북교류협력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우리는 지난 10년, 2000년대에 제주가 했던 역할들을 잘 보자. 감길 보내기 운동도 했고 특히 한라백도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정말 했고 이게 계기가 돼서 서울, 경기, 강원도도 나서서 적극 동참하는 계기도 됐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회담, 체육문화행사 뭐 이런 그 2000년대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이끌었던 그 제주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천안함 폭격으로 중단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주는 2014년에 15년에 지자체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마중물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그동안 쭉 논의되어 왔던 저희가 북한도 가면서 논의해왔고 그런 안들을 종합하고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감길 보내기를 다시 한다, 크루즈를 한다, 교차공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가 탄소 없는 섬으로 이 앞장서고 있었던 그 메리트, 그 장점을 살려서 에너지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우리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안, 저는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안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중장기 과제인데 제주형 교류협력 사업의 구상은 큰 항목이 4가지다. 특히 거기에 저는 마지막 얘기, 북한이 원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거를 찾아 나서야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2000년대에 감길 보내기 운동을 함께 여기 홍재영 원장님 통일부 계실 때 함께 제주에서 해봤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자체나 민간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앙정부가 받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중앙정부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주는 그래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4년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그 정책과 연계해서 제주의 어떤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 중에서도 역시 지금 중앙정부도 이 기후 변화, 기후 대응을 남북한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중앙정부도 지금 북한에게 가장 비정치적이고 가장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 에너지 공동 협력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제주가 갖고 있는 매력, 강점을 연계시키자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뭐 그거 외에도 제주만이 할 수 있는 많은 이 새로운 사업들이 있다. 저는 특히 앞으로 제주가 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분야는 이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 지식기술 공유 협력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 세계자연유산센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삼다수의 개발공사, 지금 이 ICC 이 전부 다 20년 이상 된 기관들입니다. 노하우가 굉장히 축적됐습니다. 세계적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노하우와 경험을 북한 개발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북한도 수용의 적극성을 띨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 중장기적인 과제를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인적인 그 구성이 필요할 거다 해서 조금 더 북한을 연구하고 북한을 아는 또 남북교류에 대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이 제주도청 안에 전담 기구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 2가지인데 하나는 어떻든 우리는 이 중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 중장기 계획을 지금 그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상황 또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고 어떤 적실성을 갖고 있을까. 이런 이 계획이 중요한데 이 계획을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제주연구원에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 얘기 하나는 결국은 평화의 섬 제주입니다. 그리고 한라에서 백두입니다.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제주가 어느 지역보다도 앞장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노력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제주가 이렇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잡으면 그걸 적극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외에. 그리고 요즘은 잘하면 북한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와 제주의 매력, 제주의 강점이 있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제주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걸 지금 저희가 좀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분을 조금 넘겼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고성준 원장님께서 지금 남북관계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 지자체 입장에서 통일육미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이며 그리고 만약에 교류협력이 물꼬가 생긴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부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덕부 부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은 시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분 이내로 좀 축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기조 발표에서 그 내용을 전부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동감합니다. 단지 거기 안 나와 있는 거 한 번만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이제 제가 제목도 대남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 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까지 6차에 걸쳐서 핵을 했고 이제 7차 핵 실험을 한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은 그 김정은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지도자 그 탄생을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은 1912년, 13년부터 권력을 잡아가지고 지금 10년을 넘기고 있고, 시진핑도 마찬가지 지금 2기, 3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7년엔 대만도 흡수하겠다 하는 거죠. 또 푸틴은 지금 2000년도에 권력을 잡아가지고 지금 23년, 앞으로 36년을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이 권력자, 이 정치 독재자가 바로 군사를 독점해가지고 자유와 민주를 찬양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 그때 통치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독재자였습니다. 즉 저는 이렇게 볼 때 지금 김정은 정권이 지금 한미일, 북중러 이것을 신냉전, 다극화 체제의 흐름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 남한을 적국으로 상대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죠. 작년과 올해만 해도 미사일, 다양한 무기를 발사해가지고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오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하고, 이 제주, 한반도의 통일 평화와 제주이기 때문에 제주 우리 부지사미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주 포럼은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제주와 통일이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독일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독일도 준비를 했지만은 엄청난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내일이 통일이 될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제주도민이 융합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센터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가지고 청소년, 대학생을 비롯해가지고 초중고, 일반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준비태세가 필요하다. 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엄청난 갈등이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청이 이런 그 남북 교류 협력도 중요하고 대화도 이제 뭐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두 번째 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민과 하나가 돼가지고 남북 도민과 함께하는 평화 문화 행사, 타부인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 이런 등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덕부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맞바로 다음 토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 토론 맡은 강근영입니다. 예, 토론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리고요. 고성준 원장님께서 오랜 동안의 경험과 또 오랜 연구의 어떤 그 아주 바탕을 둔 심층적인 분석과 또 정책 대안을 해주셨고, 또 저는 뭐 이거에 대한 크게 무슨 질문할 것은 없고 보충적인 얘기만 조금 드리면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통일교육위원님들이 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통일교육을 할 때 뭘 강조해야 될 것인가. 아까 우리 고성 교수님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이 핵 문제를 우리가 이 통일교육할 때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왜 우리가 지금 확장 억제를 미국과 강화할 수밖에 없고 한미일 이 삼각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거기 17페이지 중간이나 그 밑에 좀 써놨습니다만, 아무튼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에 자동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조약에 따르면 2조가 이제 각 나라의 헌법 절차에 따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줘야 이게 보복 공격이 가능한 거든. 물론 행정부가 한 90일 정도는 전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미국의 그 이 우사안을 갖다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조약 수준의 어떤 이 협약,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핵 공격할 시에는 미국은 자동적으로 보복한다고 하는 이 협약이 필요한데, 아마 이번에 맺은 그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그거에 조금 가까워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대북 억지력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준비해야 될 게 우리의 그 폐연료봉의 재처리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에서 보면 우리는 독자적인 재처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우리가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수천 톤의 지금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미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이 타결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핵무기하고 관련시켜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나온 통일교육 기본 방향에 보면은 이 통일교육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와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기본 의식을 고취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전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민주시민교육하고 불가분하게 이게 관련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어떤 건전한 안보관과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또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건전한 안보관, 그러니까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고선희 교수님께서 키신저 얘기도 하고 이 대만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대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통일교육할 때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들어와 가지고 공동부유론, 또 이 국진민태나 공진민태라 합니다만 국가기업을 확장시키고 민간기업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경제가, 저는 뭐 중국 경제가 그렇게 쉽게 좋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 이제 불안이 어떻게 보면은 외부로 확산시키기 위해 가지고서도 대만을 도발할 수 있는, 또 이제 아까 우리 강덕부 선생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제 27년이 바로 인민해방군 100주년입니다. 이게 2027년까지 대만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기념이 바로 2027년입니다. 그때까지 대만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진핑의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 키신저는 5년 내에서 10년 내에 이게 세계 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그런데 이미 1987년에요. 그 골드스타인이라는 그 국제정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Long Cycle in World Politics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 보면은 바로 2030년 전으로 세계대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 걸 여러 가지 통계적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에 한 번씩 큰 전쟁이 일어난 걸 보면은 이 시대가 우리가 아주 위험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말 일반 시민들한테 교육할 때 좀 강조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사항으로 제주가 뭘 준비해야 되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아까 우리 5+1 이제 그동안 해오던 것도 있고 지금 우리 이제 오영훈 도정이 들어선 다음에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는데 이 캄보디아나 라오스가 비교적 북한하고 이게 좀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알파 하면서 캄보디아, 라오스에 우리가 접촉하면서 그쪽을 통한 북한 루트를 우리가 좀 더 개발하는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그런 노력을 또 해야 되고 또 이 기금, 남북협력 기금이 한 60억 정도 있는데 우리 부지사님 앞에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60억을 100억까지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획은. 그러니까 이게 요걸 이제 뭐 남북 교류 잘 안 되니까 이거 좀 다른 데로 전용하자. 이건 절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100억 정도를 마련해야 되고 경기도는 벌써 400억 정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남북 협력 기금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민간 의료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인도적 지원으로 미리 어떤 지원단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환경협력에서는 이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것이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활용하든가 또 에너지 문제를 활용하든가 하는 이런 것이 또 중요하고 또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에이펙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평화의 섬에 에이펙이 와야 되지 않냐 하는 어떤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로도 중앙정부에다 자꾸 이런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를 매개로 한 그 북한과의 접촉 뭐 이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문제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도 그 제주도의 입장에서 필요한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민석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저도 발제문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내용을 언급하기보다는 제가 전반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남북 관계나 북핵이 이제 국제 정치의 일부다는 거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이 좀 교착 상태를 타파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뭐 국제 정치의 일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중 관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 내지는 신냉전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 국면이 이제 북한이 도발하기에 좋은 이제 조건을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에 별 관심이 없다. 전략적 방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지난해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에 보면 미국에 대한 유일한 도전국은 중국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조차도 지역적인 위협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거의 이제 국지적인 위협이거나 중국의 일부로 이제 사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방치하고 있고 이제 북한은 도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지금 이제 한국이 뭐 이런 상황을 타파하려면 좀 미국을 견인해서 북핵 문제를 좀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좀 미중 전략 경쟁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접근은 첫 번째는 이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조금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일괄 타결 방식보다는 단계적으로 거래, 지속되어야 되는 거래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받고 어떤 걸 줄 거냐, 이건 이제 미국하고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거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고, 사실 이제 트럼프가 물러나고 바이든이 집권했을 때 바이든이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몰 딜, 작은 협상들을 계속해서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담대한 구상 이야기를 할 때 단계적인 비핵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북한하고 어떻게 거래를 할 거냐, 이 부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디테일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핵에는 핵, 그러니까 핵 방패나 이제 확장 억제 말씀을 이제 많이들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이제 좋다고 보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나왔던 이제 미국과의 NCG 핵 협의 그룹은 아직까지는 이제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채워질 것인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금 인도 태평양에 핵이 없습니다. 괌에도 핵이 없고, 괌에서 출발하는 B-1B나 B-52 전폭기 같은 전략 자산도 핵무기 탑재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핵이 있지만 지금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에 핵이 없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이 핵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걸 할 거냐. 이건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일본은 핵협의 그룹 자기들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기존의 핵우산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한국하고 미국의 NCG 핵협의 그룹에서의 확장 억제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의 핵 전력으로 어느 정도 이 북한을 압박할 것인가. 요거는 좀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인데 아무튼 이제 국제 정치의 일부로서 남북 관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제 북중러 한미일의 진영 구도가 강화되면 사실 북한 문제 해결이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북한을 북중러에서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거기서 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부분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남북 관계나 한반도 문제에서 세계화되어야 될 문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국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핵 문제 같은 건 국제적으로 해결하고 어쨌든 당사자들 간의 문제, 한반도화 될 수 있는 문제는 한반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 교류 같은 거, 이제 병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러니까 남북 관계나 한반도 문제 관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미일의 일부로 강구한 이제 한미일 공조나 한미 동맹도 좋지만 또 다른 축으로는 이게 당사자 지위 혹은 주도적인 지위를 그 회복을 해서 좀 국제화 혹은 세계화 되어야 될 문제와 별개로 한반도화 시킬 수 있는 문제는 한반도화 시켜서 주도적으로 정세를 좀 이끌어 나가보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한국 외교의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냉전기에 한국도 어쨌든 이제 그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가 우리 외교의 중요한 자산인 것처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이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외교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파트에서 이제 제주 도시 외교 평화 말씀을 이제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외교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걸 세일즈할 수도 있고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주도 같은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주의 정체성이나 주민들의 어떤 이제 뭐 주민들이 지향하는 가치 같은 것과 결합할 수 있는 평화 뭐 이런 굉장히 확장성도 있고 저는 이게 이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치도 될 수 있고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좀 이 교착 상태에서 좀 그 교착 상태를 타파할 수 있는 해법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와 같이 공조해서 지금 판을 좀 흔들 수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민석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세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그 토론에 대한 그 발표하신 입장에서 코멘트하실 부분 있으면 한 1분 정도로 해주시고 프로에서도 기회를 드려야 할 텐데 지금 딱 한 분 정도만 제가 그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성준 교수님께서 일단 토론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실 겁니다. 예,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그냥 짧게 1분 정도 말씀드리면 세 분 얘기 저는 뭐 다 공감합니다. 특히 강덕부 교육장님이 얘기한 어떻든 우리 제주 사회도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양극화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그 양극화라는 게 경제적인 양극화도 있지만 특히 이념 양극화도 너무 심하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사회만이라도 뭔가 통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제주 사회의 어떤 단합, 우리 4.3도 그렇게 해결해 오지 않았냐 하는 데서 이 단합을 위한 통일 앞둔 단합을 위한 여러 이벤트 또 연구 노력이 필요하겠다. 저는 적극 공감하고 또 앞에 여기 부지사님 계신데 저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는 나머지는 다 동의하고요. 하나 얘기는 이 제주도가 지금 그 일본 총영사관도 있고 중국 총영사관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지역 중에 그렇게 서울 말고는 과연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주가 이 일본과 중국 총영사관이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도 각 정부의 그 훈령 속에 움직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우리 제주 문화든 제주 속에 좀 그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역할들을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일본 총영사관과 중국 총영사관을 제주가 이렇게 가운데서 서로 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한 모습처럼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이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또 제주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예. 플로에서 한 분만 한 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간단히 질문은 30초 이내로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제주 이게 연구원 지금 부시장님도 지금 와 계시는데 사실 제주 발전을 위해서 지금 원희영 지금 지사님이 장관 올라가신데 이 제주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통일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 양극화돼 가지고 우리 저 국민의힘이 통일 문제가 북한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일은 역시 민주당에서 통일의 외교가 좀 잘하는데 지금 제주 발전에서 원희영 지사님 통해서 좀 우리가 경제가 좀 제주가 발전을 하려면은 이 외교 문제가 좀 양극화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외교를 통일을 민주당 주고 그리고 국민힘은 국방을 맡아서 서로 장점을 살려서 하는 그 행정 방향을 좀 모색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그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꼭 여기서 답변을 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의견을 알아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 뒤에 아까 학생 한 분이 손 들던데 어느 분이십니까? 간단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짤막하게 질문하세요. 이게 지금 통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재 통일을 위해서 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세대 중에서 봐보면은 현재 10대가 좀 통일에 대해서 좀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교 정책들 중에서 지금 현재 10대들을 위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10대들을 모아가지고 외교를 해가지고 통일 관련된 걸로 외교를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통일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부지사님, 부지사님, 예, 그럼 우선 뭐 시간이 좀 있어서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4.3의 화해와 상생도 우리가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들 또 오늘 또 포럼이 이렇게 평화 포럼인데요.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제주의 장점들을 이제 충분히 저희들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영훈 도정 민사팔기에서는 지금 아까 중국 대사관, 뭐 일본 총영사 이렇게 있지만 싱하이밍 대사도 별도적으로 만나서 하고 평화에 대한 얘기 또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하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주가 아까 나가야 될 방향들은 저희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방향성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제주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방법은 좀 틀리겠지만 제주만의 별도의 이런 평화 포럼도 있고 평화에 대한 어떤 그 지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쪽이든 아니면 뭐 제주가 또 대화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각자의 외교 영역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을 얘기하면 우리 대사님을 중국 대사를 통해서든 또 중국의 영향력 있는 분을 통해서든 우리 지사님께서 대화 과정을 통하면서 조금 미래지향적인 또 제주만의 별개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대한 또 험한 영향도 내리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도 제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분야에서 또 제가 모르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고성진 박사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쪽의 방향 전환은 어떤 건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제주와 한국하고 또 대한민국 전체의 포지션도 있겠지만 제주의 포지션은 평화의 포지션이다 해서 중국 쪽으로 대화할 수 있고 북한 쪽으로 대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 또 한 아시안 플러스 알파 관련해서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뭐 물론 미국하고도 연관성이 있겠지만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방향성하고 조금 빗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혹시 포지션은 어떤지? 예. 아니 뭐 저 이렇게 대체로 보면 인사말만 하고 가시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아주 새로운 선례를 좀 남겨주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이야말로 균형 외교가 필요할 것 같다. 균형 입장이 필요할 것 같다. 제주도가 중국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도 이건 사실은 이 균형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총영사관이 있고 또 우리 오도정은 중국만큼 일본만큼 항상 균형감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문화 외교의 강점이 클 것이다. 특히 뭐 일본도 그렇지만 중국 저희들도 자주 가보면 제주도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이 문화를 통해서 중국 문화와 제주 문화와 일본 문화, 이걸 제주도에서 이렇게 어우러지도록 하는 이런 노력,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후반에 얘기할 도시 외교가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도시 외교라는 속에 그 길목은 역시 문화라고 하는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는 노력이면 어떨까.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와 답변 감사합니다. 그 플로에는 그 다음 파트에서 한번 기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손 들으셨는데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세션의 제1파트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임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예,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그 주제는 그 제주 지역의 그 도시 외교라는 파트입니다.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그 중앙 정부의 전통적인 외교 방안을 좀 보완하고 대체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도시 외교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수정 선생님이신데, 우리 강수정 선생님은 우리 제주도청의 공보관실에 주무관으로 계십니까?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그 제주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인 이렇게 학구에도 아주 매진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역시 발표는 15분 내로 하겠고요. 지금 시간이 좀 상당히 좀 한 15분 정도 좀 넘어간 오버된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열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시간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 발언은 15분이고 토론자는 나중에 무대 위로 모신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강수정 주무관입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평화의 섬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알아봤는데요. 94년 4월에 한소 정상회담이 제주에서 열렸고 그해 5월에는 미국에서 태평양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제주학자 세 분이서 이 회의에서 신혼여행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부터 평화의 섬 논의가 시작됐다고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안내가 돼 있습니다. 이 그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오늘 기조 연설을 해주신 고성준 교수님이세요. 평화 논의의 시작의 어떤 창시자이자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분인데요. 같이 세션에 제가 발표까지 받게 돼서 매우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는 이제 한수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평화라는 브랜드를 잘 구축해 왔죠. 근데 아직도 다른 지역에서는 제주하면은 이제 해군기지 갈등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갈등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다. 그리고 제주의 평화는 그렇지만 제주의 평화는 지역 사회 또는 남한 내부만의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 질서 안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가 필요한 일이고요. 오늘 제가 이곳에서 도시 외교를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과 동포애를 담았던 그리고 제주 도시외교의 대표적인 사례인 1999년 북한 감귤 보내기가 2023년도 21세기 오늘날에도 과연 유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주는 남북교류 협력과 세계 평화의 섬 사업으로 평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도시외교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제주를 세계에 알렸고 제주가 위상을 높였죠. 동시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과 생태 분야로 도시 외교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3월 말 정도에는 지사님과 제주도에서 이제 중국 하이난성과 법화사를 방문해서 해양물류 교류, 그다음 종교 문화 교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소 경제로의 전환 2040 플라스틱 제로 선언은 그동안 이제 제주가 추구해 온 뭐 생태랑 환경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도시 외교도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 외교는 도시 외교에서 제주는 남북 교류에 있어서는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최남단 제주와 북한의 교류라는 점에서도 이제 상징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생태라는 어떤 정체성도 확실하게 구축을 했죠. 남북 교류가 중단이 됩니다. 여전히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도시 외교에 대한 고유의 한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 지자체가 외교 주체로 나섰을 때 국가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서 지자체가 새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어떠한 가능성을 열어주긴 했는데요. 동시에 국제적인 환경 변화나 정부의 지원이나 관심이 없다면 제주의 도시 외교, 지자체의 도시 외교가 중단되거나 위축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또 생태 도시 외교의 경우에는 일관되지 않은 우리 정책들 그리고 비전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시민사회 내부의 어떤 합의 부재 그리고 이제 갈등들이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요. 이게 도시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 대내적인 이미지에 어떤 큰 갭이 발생하죠. 대외적으로는 청정 자연과 탄소 중립을 지향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성장에 따른 개발이 있고 이거에 따른 갈등이 존재합니다. 풍력과 태양 같은 공유전을 가지고도 저희는 이제 사유화 논란이 있죠. 이제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저는 근원은 엔진이 부족했다. 그리고 어떤 가치를 엔진으로 장착하고 도시외교가 달려야 하는가? 생명과 인권, 평화 같은 이제 인권의 어떤 인류 보편의 가치는 이제 지향하는 바가 명확합니다. 주권을 초월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가치를 엔진으로 의제를 확장을 하면서 소통과 참여를 동력으로 삼을 때 도시외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외교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주가 그동안 추구해온 가치들을 계승하고요.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를 제주형 평화로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005년도에 구상된 평화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평화는 대부분의 쟁점을 모두 다 포용할 정도로 외연이 넓어졌는데요. 기존의 소극적, 적극적 평화의 구도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역사성과 어떤 불평등, 폭력 같은 사회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 정교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특히 4.3의 경우에는 그 화해와 치유 과정은 평화의 가치뿐만 아니라 남북 상생의 토대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평화가 어떤 4.3의 역사성 그리고 4.3의 정신과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서사를 가진 제주형 평화를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확장했을 때요. 평화지대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주의 영역을 더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새로운 브랜드인 생태입니다. 생태와 평화가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를 더 강화할 수 있겠다. 그 역대 정부들은 이제
그린 대땅뜨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반도 프로세스 내에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린 대땅뜨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생명 공동체, 남북 환경 협력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린 평화지대를 도모하는 남북 그린 대땅뜨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쭉 기조를 이어오고 있죠. 안보 중심 평화 담론에서 벗어나자 기후와 에너지 관리 중심으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도모해 나가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평화 담론이 생태와 환경을 이제 포괄하면서 제주의 생태적 가치의 보존,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 생태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평화의 일부로 사고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이미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여기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는 탄소 중립과 녹색 에너지가 아주 중요한 가치이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아시안 리더스 컨퍼런스가 신라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고요. 그 우크라이나 세션에서는 이제 대통령실 부실장과 경제부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녹색 전환을 통한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폐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빠르게 녹색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녹색 전환을 통해 재건을 하겠다. 한국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주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대대외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평화를 실제로 구축하는 도시 외교로 활용하자. 우리가 ODA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용의 가치로 넘어가자면 제주 평화의 섬이 이제 정부의 구상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일종의 위로부터 만들어진 평화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네스코가 제기한 평화 문화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자면 보편적 가치는 우리 삶 속에서 구현돼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깃들인 평화. 앞서서 저희가 감귤과 당근 보내기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12년에 걸쳐가지고 6만 톤이 넘는 감귤과 당근이 북한에 넘어갔대요. 여수 아쿠아리움이 우리나라에서 꽤 큰 규모인데 초대형 수조가 6천 톤 규모니까 거기에 10배가 넘는 감귤과 당근이 북한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피마늘로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깐마늘로 남한에서 소비됐던 이제 남북 그 경협 사업을 보면은 그 기간에 마늘 수매 가격이 30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가 남북 민족 문화 축전이 열렸죠. 그 제주 농산물의 인도적 지원이 이렇게 오랜 기간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하고 도민 지지 속에서 추진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도민의 삶과 직결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동포는 물론 이제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됐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성공적인 도시 외교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 추진되는 도시 외교 전역에 계속 평화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상으로 내려온 평화가 마주하는 것은 이제 제주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꼭 마주하게 되겠죠. 이제 이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원주민과의 갈등이 있고 다양한 정책들 많습니다. 갈등들. 그래서 내부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소하자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되고요. 이러한 갈등 해소 노하우가 차곡차곡 쌓인 것을 이제 제주형 평화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이 평화 지식을 만드는 것은 저희 이제 주민, 지역,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평화의 지역적 전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이렇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제 평화 이런 포용의 가치가 통일 이후 사회 그리고 다른 국가와 다른 도시와 우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포용의 가치는 우리가 도시 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시민 참여라는 이제 동력을 확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개념을 확장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도시외교 전략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평화 생태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외교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노력과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도시외교의 자율성을 확보하자. 그리고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를 뒷받침하자는 것이 저의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시민참여 방안이나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1세기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도시외교를 얘기했고요.
그다음 평화, 생태, 포용의 가치로 제주가 세계 도시와 이야기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계속 목소리를 낸다면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 과정에서 제주가 다시 한번 선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겠다. 비타민 C 외교의 시즌 2가 가능하겠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화면이 바로 꺼졌네요. 결론적으로 우리 발표자께서는 그 제주의 도시 외교를 앞으로 성공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풀어드린 평화, 생태, 포용 뭐 이런 세 가지 축으로 전개되면서 전개되어야 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론자분들의 보충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분은 좀 앞으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 동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신 김방현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제주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제주대 대학원 혁신실에 근무 중인 고다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조금 특이한 분인데 멕시코 출신의 유학생이고 현재 제주대 학부생으로 재학 중인 호세 에르난데스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호세 에르난데스, 성은 에르난데스고 이름이 호세라 그럽니다. 예, 오늘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이 조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은 나중에 또 식사 자리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을 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방현 선생님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동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방현입니다. 우선 제주형 평화와 제주 도시외교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강수정 주무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수정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발제문을 우선 비타민C 외교를 통해 제주 도시 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타민C 외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평화, 그리고 포용, 그리고 생태, 이 세 가지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제주형 도시 외교가 구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 제주 도시 외교의 한계로서 지향하는 가치의 불문명, 그리고 지역 내부에서 호소할 수 있는 보편성과 확장성의 결여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기존의 안보 중심의 평화 담론에서 좀 벗어나서 세계 평화의 섬, 그리고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서사를 갖춘 제주형 평화, 이런 개념을 청정 자연의 제주라는 생태의 가치와 결합시켜 가지고 하나의 도시외교 전략으로 발전시켜서 설명한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포용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도시외교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커먼즈 기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커먼즈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한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발제문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의문점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첫째는 우선 발제자분께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 구성원들이 삶 속에서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제대로 된 외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 외교 네트워크
그의 자율성에 기반해서 국가 간 갈등을 우회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상황이나 우리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상황에 따라서 지방 정부의 그런 외교 그 전략들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그 우리가 도시외교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고 제주 도시외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러한 평화 그리고 생태 아까 포용이라는 가치 이거에 대해서 우선 제주 도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제주 지역 사회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홍보 혹은 그러한 관련된 그 유관기관과 결합된 어떤 행사 같은 거 아까 우리 중학생인지 모르는데 학생이 이렇게 말해줬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렇게 포럼에 와 있는 연령층을 보면 그 청년 세대라든지 청소년 세대들인 경우에는 많이 배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젊은 세대들을 끌어안으면서 제주 지역 사회에서 평화와 그리고 그 포용이라는 가치 그리고 생태라는 가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장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럼 두 번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다슬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고다슬이라고 합니다. 저의 관심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 지방정부 도시외교에 대해서 토론을 초청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네. 이미 저희가 주지하다시피 국제사회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국가와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국가 외교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도시와 도시외교 개념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갖는 경직성과 달리 도시는 유연성과 신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외교는 국제관계의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협력적 국제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외교가 중앙정부의 외교 대전략과 대치되기 어렵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기능적으로 재정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고 도시 간 연결성이 심화되고 됨에 따라서 외국 학계에서는 팍스 얼바니카 또는 디플로마시 시리 등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도시외교에 대해서 왕성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표에서 제주형 도시외교의 가치로 평화와 생태, 포용의 가치를 계승하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감하고 저는 섬 그리고 관광, 인권 등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주가 가진 경험과 지역적 정체성을 적극 활용한 도시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평화와 포용, 인권 등의 요소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평화구축 도시외교, 그리고 강원도 평창평화포럼, 그리고 경기도, 인천, 광주 등 국내 많은 지역에서 평화를 논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로서 타 시도와 구별되는 그리고 선도적인 제주형 평화의 개념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용과 인권의 개념은 대북 포용 정책이나 도내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포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인권은 제주 4.3과 관련된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다양한 제주형 도시외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5월 현재 국내 10개 지역에서 지역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도시외교센터를 설립해서 활발한 도시외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제주국제교류재단 또는 도시외교재단 설립 등이 논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고 제주연구원에서 일부 도시외교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평화연구원에서 도시외교 시리즈를 출간한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발표에서 제시해 주셨던 안정적인 제주 도시외교 거버넌스의 구축과 도시외교 다양한 행위자들을 연계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통합적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컨트롤 타워 부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이슈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고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 도시외교를 역시 전문화된 특정 외교 형태로서 전략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 내용을 들어보건대 지금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많이 보완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도시 외교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네트워크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나중에 한번 우리 좀 발표자께서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호세 에르난데스 우리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뭐 언어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호세 마누엘입니다.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도시외교가 제주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 특히 남북 교류 협력을 고려할 때 구성주의 전략을 다루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참여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참여 원칙에 부합하는 상향식 bottom-up 전략이 비타민 C 외교의 지속적인 성공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민사회 참여가 제주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5+1 사업과 같이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첫 번째 축으로 하는 도시외교는 중간 정부에 위촉하지 않은 구성주의 관계와 변화 교류로 한반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의 도시외교는 생태를 넘어 다른 섬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그들과의 외교적 유대와 파트너십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야 합니다. 국제도서학회의 회원으로서 제주도에서 열린 마지막 학술대회는 2000년 제주대학교 고창훈 교수님이 조직위장을 맡아 개최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주도는 이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가 섬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섬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녹색 관광 계획과 SDG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설계한다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의 변화 교류 허브로 거듭나기 쉬울 것입니다. 포용과 관련해 유럽 국가들의 도시 외교가 실패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그동안 포용을 추진해 온 방식에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민자와 난민들은 해당 사회 내에서 통합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에 다문화 정책은 이들은 포용하기는커녕 문화적 차이만 부각하면서 이들은 더욱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문화주의는 이러한 사회에서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 정책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다문화주의는 멀티컬처럴리즘과 상호문화주의는 interculturalism, 문화 다양성을 관리하는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건조하는 제주도의 경우 두 접근법 모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을 중진하고 다양한 집단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멘 난민 사태에서 봤듯이 다문화주의는 사회 분열과 다양한 문화 집단 간의 교류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호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집단 간의 이해와 상호작용
경을 중진하고 정체성과 소성감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문화적 정통과 관습이 희석되거나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발표에서 언급했듯이 보편적 가치를 commons으로 공유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균형 잡힌 접근은 제주의 문화적 다양성, 상호 교류 및 이해를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동일 문제에 접근할 때 특히 중요한데 북한과 남한의 문화적 차이를 통합하는 것은 복잡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으로서 안타깝게도 제주를 한국의 하와이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제주의 정체성을 저해하고 관광산업에만 초점을 맞춘 마케팅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유학생들이 제주를 교육자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유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주대학교 학생으로서 이번 제주 포럼 토론자로 참여하는 동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회원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주 도시외교가 제주를 섬 연구와 변화 특화된 국제교육 허브로 만드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목포대학교에는 도서문화연구원이 있지만 제주대학교나 제주 지역 다른 대학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냥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호세 에르난데스 저는 뭐 이제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리말도 구사를 잘하고 이 내용도 보면은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썼습니다. 특히 인상받은 것은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좁게는 우리 제주도의 남북 교류에 있어서 구성주의적인 접근을 이렇게 끌어들였다는 거 상당히 좋은 시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그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 얘기를 하면서 또 남북 간의 그 문화적인 차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좀 힌트도 많이 주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오늘 플로에서 한두 분 정도만 좀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우리 뭐 저기 손 드신 우리 학생인가요? 플로에서 그 한두 분 약간 의견을 듣고 그 우리 발표자의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동여자중학교 1학년 김하윤 학생인데요. 아까 강수정 주무관님께서 도시 외교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국가 중심 외교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앞으로 주도하면서 국가 도시 외교를 좀 설립하고 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아까 그리고 또 강근석 교수님께서 통일예산 100억을 중앙부처의 윤석열 대통령님께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0억 예산을 저희 이제 제주도에 꼭 확보하셔서 우리 동네에서 청소년 통일 도시 외교도 할 수 있게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분만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을까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그 발표하신 우리 강수정 선생님께서 좀 종합하면서 코멘트할 부분만 간략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토론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씀들을 드릴게요. 마지막에 먼저 질문을 주셨던 학생의 대답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외교를 경험하고 이제 공공 외교를 경험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 그리고 뭔가를 기획하고 싶다면은 작년 말에 국민 외교 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민외교 뭐 공감 팩토리 뭐 열린 캠퍼스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쪽 프로그램 많이 찾아보시고 이제 도시 외교나 공공 외교가 어떤 것인지 경험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어떤 도시와 교류하고 싶다, 어떤 시민들과 다른 나라 시민들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본인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어떤 공공외교가 어떤 건지 도시외교가 어떤 건지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국내에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민외교센터에서 체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도시외교의 한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도시외교가 이제 국가외교를 넘어설 수는 없겠죠. 거기야 상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외교를 보완하고 이제 국가외교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도시외교가 되는 게 아주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마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갈등 해소, 그러니까 당장 저희가 남북 통일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이제 작은 갈등들부터 먼저 해소하는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형 평화 지식. 최근에 5월달에 일강정의 날이 열렸는데요. 일강정의 날이 열리기까지 10수년이 걸렸잖아요. 그 10수년에 진행되는 동안 처음에는 이제 찬반 단체들이 있다가 거기에 이제 행정가 민이 있었고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군이 참여를 하면서 그 갈등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한 일단 이제 민군관 이제 협회체가 만들어졌고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일강정의 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아직도 완전히 갈등이 해소될 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이제 차근차근 갈등 해소의 과정을 밟아 나갔다. 우리가 이제 갈등 해소에 제주형 갈등 해소의 어떤 평화 지식을 하나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시 외교가 평화나 뭐 제가 말씀드린 생태의 가치 그리고 뭐 포용의 가치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노력이 이러한 제주형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고 뭐 생태의 가치를 하나 더 한 발짝 더 나가고 뭐 평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도시 외교의 역량이 강화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강화가 됐을 때 국가 외교와 도시 외교, 국가 외교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 제주 포럼에서 오늘 북한에서 정찰 위성 쐈는데 제주 포럼 세션 중에 지금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얘기하는 세션을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평화 포럼 이것도 공공외교 플랫폼으로서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시 외교에서 저희 제주 포럼이 그 역할이 중요한 게 아까 국가외교에서 뭐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을 제주가 평화의 가치를 확장하고 여기가 평화지대다. 여기에서는 되게 중립적으로 뭔가를 논의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보여준다면 지금 제주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얘기하고 그다음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반도 통일을 얘기하듯이 이런 포럼의 장들 그리고 제주가 더 많은 이제 논의의 장들을 열어 나갈 때 국가외교를 국가의 어떤 긴장 상태를 우회하는 제주만의 도시 외교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나머지 두 분 다세 선생님과 호세 네 매우 동감을 하면서 네 저는 토론을 우리 호세 에르난데스 의견에 매우 공감을 한다는 근데 한 가지 하와이의 섬 제주가 하와이의 섬이 하와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국의 하와이 그거는 굉장히 옛날에 99년도에 고성준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서 뭐 하실 때 말씀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죄송해요. 제주는 제주다. 나이가 약간 어리신 것 같은데 옛날 얘기 듣고. 네. 그거 아니라 그냥 제주도 오기 전에 드라마에서 아니면 다른 것을 보면 그냥 호세 선생님이 그렇게. 아직도 드라마 이런 것을 통해서 제주를 한국의 하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도시 외교를 통해서 이제 평화 생태
그다음 포용의 가치로 저희의 제주의 이미지를 조금 더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발표와 토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션의 주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제주라는 대주제에서 우리 제주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 첫 파트에 우리 논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한 수단으로서의 그 도시 외교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매우 의미 있고 건설적인 발표와 의견들이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주제에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 주변 정세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참 남북 관계가 어렵습니다. 한 5년 전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쪽에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어디 동창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소위 말하는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비록 이제 실패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지금 엄중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의 주제 남북 교류 문제라든지 도시 외교 문제는 지금 당장은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정리된 다음에 조금 때를 기다려서 우리가 찬스를 보는 이런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과제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오늘의 그 발표와 토론을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아마 이것도 좀 긴 호흡으로 볼 때는 언젠가는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가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미움을 받을 용기라는 책을 본 적이 있죠. 예, 그런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무리 어려운 관계일지라도 서로 마주 앉아서 마주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개인의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일지라도 이게 우리 남북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재 이 관계일수록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너무 그 등을 돌리고 이렇게 도발하는 그런 행태를 조금 자제하고 그 협력과 이런 그 신뢰 이런 형성의 길에 좀 동참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이런 것이 좀 합쳐져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남북 관계가 좀 정상화될 수 있는 이런 날이 오고 그런 공간 속에서 오늘의 논의들이 이제 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았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